태국 북동부 국경 인근의 도시는 오랫동안 조용한 숨결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강가에 옅은 물 한 개가 내려앉고 시장 상인들은 천천히 천막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낮이 되면 관광객들이 사원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거리를 거닐었고 저녁에는 강가 산책로에 불빛이 켜지며 작은 음악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 도시는 관광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 식당이 붐비고 호텔의 불이 환하게 켜졌으며 택시기사와 가이드, 노점 상인과 청소 노동자까지 모두가 그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관광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시의 맥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예약 취소가 하루에 한 건씩 늘어났습니다. 공항 픽업 요청이 줄어들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한산해졌고 손님이 줄어든 식당의 테이블에는 빈 의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도시의 표정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카메라를 들고도 주변을 자주 살폈습니다. 상인들은 예전처럼 크게 손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가게 문이 평소보다 일찍 닫혔습니다. 아이들조차 늦은 시간까지 밖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국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와 콜센터가 밀집된 지역에서 조직적인 사기와 감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자리를 미끼로 사람을 유인한 뒤 자유를 빼앗고 협박을 일삼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대규모로 벌어진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문은 곧 통계로 바뀌었고 통계는 다시 사람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일자리를 찾겠다고 떠난 뒤 연락이 끊긴 청년들, 여행 중 흔적도 없이 사라진 관광객들, 마지막 통화 이후 아무 소식이 없는 가장들. 행정창구에는 탄원서가 쌓였습니다. 종이 위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마지막 연락 시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한 장 한 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현재였고 멈춰버린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도시는 점점 숨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호텔 직원들은 비어있는 객실을 정리하며 길어진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총성이 울려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려움이 일상을 잠식하는 순간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도 위의 국경선은 여전히 얇은 선 하나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선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이 불안으로 채워지고 평온하던 도시의 공기는 긴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시장도 여전히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은 예전의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분명해질수록 대응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국경을 넘는 문제는 단순한 치안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와 군사, 경제와 국제 관계가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여러 영역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연일 분석과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 사회의 반응, 군사적 충돌 가능성, 외교적 부담. 어느 하나 가볍게 판단할 수 없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실종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관광객 감소는 통계로 확인되었고 지역 상권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습니다.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떨어졌고 여행사는 일정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도시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가족의 침묵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이들을 기다리는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는 매일 같은 시간을 반복했습니다. 소식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결단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은 항상 비용을 동반합니다. 군을 움직이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지상군을 투입하면 병사들의 희생이 예상됩니다. 공중 전력을 활용하더라도 조종사의 안전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국경 지형은 불리했습니다. 암석지대와 고지대, 요새화된 벙커 구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면 돌파는 막대한 희생을 전제로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한 가지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전략의 전환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를 활용해 위험 구역 깊숙이 진입하지 않고도 목표를 무력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안전한 공역에서 투하해도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관건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무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문제였습니다. 정면에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후방과 보급선을 정밀하게 차단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병사와 조종사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전황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단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침묵과 가족들의 기다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중함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이제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국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결단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수많은 분석과 검토가 오갔지만 마지막 선택은 의외로 단순한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할 것, 그리고 적의 핵심을 정확히 무력화할 것. 전통적인 공중 폭격은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사거리가 제한된 무기로는 국경을 깊숙이 넘어가야 했고 그만큼 조종사는 방공망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식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암석지대에 구축된 벙커와 고지대 요새는 정면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전장의 공식은 달라져야 했습니다. 정면이 아니라 후방을, 대략이 아니라 정밀을, 위험한 접근이 아니라 안전한 거리에서의 통제된 타격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때 주목받은 것이 장거리 정밀 유도 체계였습니다. 1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활공 방식으로 비행하며 목표 좌표를 계산하고 지정된 경로를 따라 진입각을 조절하는 기술.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스스로 비행하고 판단하는 체계였습니다. 이 무기의 의미는 단순한 사거리의 확대가 아니었습니다. 전투기의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적 방공망의 사거리 바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조종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략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공중 우세를 유지하는 기체와 정밀 타격에 특화된 기체의 역할을 분담하고 장거리 유도 체계를 결합하여 중심 깊숙한 곳을 무력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적의 전선이 아니라 후방 보급선과 탄약고, 로켓 진지와 지휘 시설을 우선적으로 차단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전선의 병사들은 총알과 연료, 통신이 끊기면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중심 타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투기들은 안전한 공역에서 투하 지점을 계산했고 폭탄은 날개를 펼쳐 활공을 시작했습니다. GPS와 관성 항법 장치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정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 거리는 도시간 이동 거리와 맞먹는 수준이었지만 오차는 수미터 이내로 유지되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 이후 위성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탄약 저장소가 정확히 파괴되었고 다연장 로켓 진지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연쇄 폭발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적은 즉각적인 반격을 시도했지만 타격을 가한 전투기는 이미 안전한 거리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전장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어디에서 공격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지만 그 거리를 상쇄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유효 사거리 밖에서 진행되는 공격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전투 개념으로 설계된 방어 체계는 장거리 정밀 타격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많은 탄두를 쏟아붓는 면적 제압이 아니라 필요한 지점을 정확히 제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적의 로켓 진지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보급로는 차단되었습니다. 전선의 병사들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탄약과 식량이 제때 도달하지 않았고 부상자를 후송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공포는 빠르게 번졌습니다. 요새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콘크리트로 강화된 벙커도 입구가 차단되면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면 충돌 없이도 전황이 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가 있었습니다. 타격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속적인 출격이 이어졌습니다. 공중 전력은 역할을 분담하며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날의 성공은 신중한 분석으로 이어졌고 분석은 곧 다음 작전 계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후방 거점이 무력화되었고 남아있던 방공 레이더와 포병 진지도 하나씩 파괴되었습니다. 적의 핵심 화력으로 여겨졌던 다연장 로켓은 상당수가 파괴되었습니다. 탄약고는 연쇄 폭발로 기능을 상실했고 지휘통신 시설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9일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현대전에서는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보급이 차단된 채 고립된 병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 능력을 잃어갑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전선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전투기 손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 역시 모두 복귀했습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승리뿐 아니라 피해 최소화까지 동시에 달성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국경 분쟁의 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전장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수치가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 검증된 성능이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0km 바깥에서 투하된 유도 체계가 수미터 이내의 오차로 목표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국제 무기 시장에도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쪽은 대량 화력에 의존했고 다른 한쪽은 정밀성과 통합 체계에 의존했습니다. 그 차이는 9일 만의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휴전 신호가 전달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투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충돌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협상은 외교적 언어로 포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장의 균형이 이미 결정된 이후였습니다. 이 전쟁은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시험대에 올랐고 한국산 장비는 실전 검증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전투기와 유도 체계, 통합 운용, 능력이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하는 구조는 새로운 방산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의 의지를 관철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전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쪽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는 그 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은 총성과 폭발로 기억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숫자가 남습니다. 며칠 만에 무력화된 로켓 진지, 파괴된 탄약고, 차단된 보급로. 그러나 더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돌아온 조종사의 수, 손실되지 않은 전투기의 수, 그리고 지켜낸 생명의 수였습니다. 현대전에서 승리는 단순히 적을 많이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00km 바깥에서 시작된 공격이 수미터 오차로 목표를 타격하고 조종사는 방공망에 노출되지 않은 채 귀환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기술이 생명을 지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위로 파낸 벙커, 콘크리트로 강화된 요새, 대량 화력으로 무장한 로켓 진지. 모두가 견고해 보였지만 정밀 유도 체계 앞에서는 취약해졌습니다. 이 전쟁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 면적이 아니라 정밀, 근접이 아니라 거리에서의 통제.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부족했고 기술 기반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있었고 배움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와 연구진이 밤을 새워 계산하고 시험했습니다.
활공 날개의 공기역학을 설계하고 GPS 오차를 줄이기 위해 반복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수백 번의 시험 발사와 데이터 분석 끝에 신뢰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전투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기로 시작해 경공격기로 발전하고 항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며 작전 반경과 통합 운용 능력을 확장했습니다.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체계로 진화했습니다. 전투기와 유도 체계, 데이터 링크와 표적 지정 장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된 전력으로 작동합니다. 이번 전장은 그 통합 능력이 실전에서 증명된 자리였습니다. 국제 무기 시장은 냉정합니다. 카탈로그의 숫자보다 실전 기록을 더 신뢰합니다.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방산이 단순한 잠재력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과 동남아 국가들이 관심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 대비 성능,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에서 입증된 정밀 타격 능력. 이것은 단순한 수출 증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기술로 국제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과 장비를 통해 동맹과 파트너를 지원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그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축적, 교육과 산업 기반의 확장, 끊임없는 개선과 투자, 그리고 실패를 견디는 시간. 그 모든 과정이 응축되어 72km를 날아가 수미터 오차로 목표를 맞추는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문화 강국만이 아닙니다. 드라마와 음악을 넘어 정밀 유도 기술과 항공 플랫폼을 갖춘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은 언제나 비극을 동반합니다. 어느 편이든 상처는 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술이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멀리서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그 능력은 단지 공격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힘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이제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전장의 공식을 바꾸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9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9일은 세계 방산 지형에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 한 나라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체계를 만들어낸 나라. 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전쟁의 기록을 돌아보며 저는 단지 무기의 성능이나 전장의 결과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세대의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입을 것이 부족했고, 기술은 늘 남의 것이었고,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도로도 공장도 연구소도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한 대가 동네를 모이게 했고, 흑백 텔레비전이 집안의 가장 큰 자랑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오며 우리는 하나씩 배웠습니다. 기계를 분해하며 배웠고, 외국 기술을 분석하며 배웠고, 밤을 새워 도면을 그리며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방이었고, 그 다음은 개선이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장에서 쓰인 그 정밀 유도 기술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수학 공식을 붙들고 밤을 지새웠고, 누군가는 작은 부품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백 번을 실패했습니다. 누군가는 시험 발사장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박수갈채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축적이 있었기에 72km 밖에서 날아간 유도 체계가 목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흙먼지를 마시며 일하던 공장, 비좁은 연구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산하던 청년들, 기술 하나를 배우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와 후배를 가르치던 선배들. 그 세대의 땀과 인내가 오늘의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 단지 군사적 우위의 증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한때 우리는 외국의 무기를 수입했어야 했습니다. 전투기 한 대, 장비 하나를 도입하기 위해 수많은 조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었고 핵심은 늘 남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전투기와 유도 체계를 통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카탈로그 속 숫자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으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산업의 성장이 아닙니다. 국가 자존감의 변화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자국 기술로 자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은 그 나라 국민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조종사가 안전한 거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병사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기술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값싼 노동력의 나라, 추격자의 나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과 체계를 설계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자동차, 그리고 항공과 방산 기술까지 각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이 서로 연결되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시니어 세대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그렇게 고생하며 일한 시간이 결국 여기까지 이어졌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기술은 어느 한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연구소에서, 교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온 세대의 축적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9일은 대한민국 방산 역사에 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밝은 빛도 남겼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도움만 받는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지도 위의 선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가, 무엇을 증명했는가가 더 오래 남습니다. 이번 9.1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실전에서 작동하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통과되었습니다. 전투기는 손실 없이 복귀했고 정밀 유도 체계는 수치 그대로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군사 전문가들만 이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훨씬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기술이 사람의 생명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비극은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입니다. 한 세대 전 우리는 외국 기술을 사와야 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고 때로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통합하고 우리가 검증한 체계를 다른 나라가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로 신뢰를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산 수출의 성공이 아닙니다. 국가 자존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상처, 산업화의 피로, 외환위기의 고통,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사람으로 채웠고 기술이 없으면 배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방하던 나라에서 설계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그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위치가 아니라 전장을 해석하고 전략을 바꾸는 위치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시니어 세대께서는 그 시간을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기던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쌀이 부족해 보리밥을 먹던 시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세대의 인내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72km를 날아가 목표를 정확히 타격한 그 기술 속에는 그 시절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문화 강국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정밀 기술과 통합 체계를 갖춘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길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여러분 세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것입니다.